이런 이제 한번 제가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수 있는 사회이사 제도 이거 한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2000년 전후에 저희 팀에서 장하성 선생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이사 제도를 저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맨 먼저 이 제도를 가져와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이건 도입해야 된다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계속 이 회사를 보다 투명하게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경영 활동을 견제 감시하려는 회사 내부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는 사회이사 제도만큼 좋은 게 없다.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사회이사 제도는 경영진을 견제하자는 도입 취지였다. 전문가들이 교수님들, 변호사님들, 회계사들이 사회이사로 취임한 후 기업 경영의 다양한 시각을 제기하고 감시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좀 약간 캠페인 성격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토론회를 간다, 국회를 간다 하면 국회의원들 만나서 이건 입법화되어야 되는 좋은 제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도입이 되었고 이 자리에도 사회이사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주 가끔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의 문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그 합병 비율 문제 제기를 하면 아주 가끔은 교수님들 몇몇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해주는데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는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김회계사 나 오늘 김회계사가 나오라고 해서 이 자리 나와가지고 사회이사 자리 하나 날라갔다. 연 3천만 원 없어진 거야. 이런 말씀 하거든요. 물론 이제 농담이지만 일말의 진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런 거죠.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매년 주총 때만 되면 독립성 논란이 일었다. 기업을 감시해야 할 사회이사들이 연봉만 챙기며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냉정한 현실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회이사분들이 어떤 기업 오너들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사례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사회이사 수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많은 인원이 있을 테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러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걸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공수처까지 말씀 많이 해볼게요. 참여연대에서 또 공수처를 도입하자 이 이야기는 꽤 오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기억으로 10년 가까이 했었고 여러 사람들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검찰개혁이다. 지난 정권에서 특히 공수처 도입해야 된다 하면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명운을 걸고 하고 인생을 걸고 한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교수님들, 변호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는 부패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는 지고와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에 일벌백계하여 부패 근처에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권한을 휘둘러온 기존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 기존 검찰은 그간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했으니까 공수처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별다른 게 아니고요. 사회이사제도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 제도를 막 우리가 도입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이 이후에 실제 도입되면 어떻게 움직일지 이건 정말 현실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을까? 공수처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저는 초반기에 공수처가 설립된 초반기에 얼마나 이른바 소위 이제 약간 속으로 말하면 삽질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 건 문재인 정부 초반에 모 인사께서 저에게 김회계사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를 만나서 그때 당시 모 인사를 만나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해주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했던 분이니까 왜요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제도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근간을 만들고 이거로 부동산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냥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에이 택도 없는 소리 말고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빽빽대고 좀 뺀질뺀질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변호사분이 하는 말이 그럼 김혜계사 오지 말고 네 친구 둘만 좀 소개시켜서 넣어라. 제가 좀 그거로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제도로 잡을 수 있냐? 그 택도 없는 소리다. 이런 입장을 좀 강하게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자 제도 그때 당시 상당히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했고 뭐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뭐 10채, 20채, 30채로 늘어나더라도 어떤 세부담이라든가 각종 취등록세 부담들을 완화시켜줬었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태로부터 어떤 도덕적 자산을 잃었다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적 자산이라는 건 뭐냐? 우리 86세대 이른바 진보개혁 세대, 진보개혁 세력의 지적인 자산도 참 없다,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시간이 항상 많이 남았었는데 촉박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매년 공정위에서는 이 기업의 이른바 소위 이제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선정한 후에 이제 소유 지분도를 이와 같이 공시를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소위 운동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국민의힘은 재벌들이고 우리들은 조금 벤처들과 어떤 뭐랄까요? 경제적 기반 혹은 마인드가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한 3, 4년 전에 되게 놀랐어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때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하면서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 이제 카카오 그때 당시는 2018년인가 되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공정위에서 재벌로 지정되진 않았었는데 쭉 제가 공시를 뒤져보고 하면서 계열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기준으로도 100개가 넘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왜 그때 했었냐면 카카오에 대해서 민주당이 카카오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기업들은 카카오, 네이버는 벤처이고 그리고 홍영표 의원이 되게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여러 가지 저희랑 싸우다가 제가 그 표현은 기억 안 나는데 이 회사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일만 하는 애야. 재벌들처럼 뭐 유통, 뭐 건설, 또 뭡니까 금융 이렇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카카오는 IT 정보통신만 하는 애들이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그래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얘네들은 무한확장 안 하는 애들이야. 이제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그림은 없지만 제가 다 뒤졌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미 카카오의 계열사가 이제 100개를 넘어섰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업종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어제 모 언론사가 또 공교롭게 좀 카카오를 분석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업종수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업종, 뭐 대리운전, 뭐 엔터테인먼트 해가지고 세보진 않았지만 뭐 삼성이 20개 업종이다 하면 여기 뭐 4, 50개 업종 이렇게 돼 있고 훨씬 더 엉망이죠. 뭐 이런 말은 해도 될 것 같아요. 훨씬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번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테고 저는 이제 한번 마무리는 지어볼게요. 저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현 문재인 정부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결부되어져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임 사태가 제가 알기로 뭐 1조 규모인가요? 1조 규모의 사건이었었고 간단히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라임과 관련해서 라임 사태 당시에 터졌을 때 금감원, 금융위 그때 당시 아무 자료도 주지 않아가지고 뭐 분석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모 언론에 투자처 일부가 코스닥 투자처 일부가 나오길래 뭐 결국은 하는 게 이제 노가다니까 하루는 시간 잡고 이제 노가다를 해봤습니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것이 이제 나왔길래 뭐 언론에 이렇게 해서 3년치 제가 19년, 20년 했을 테니까 2017, 18, 19 3년 동안 이 회사가 돈을 끌어모은 규모를 찾아봤더니 12개인가 되거든요. 1조더라고요. 1조 정도를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1조 정도를 끌어모아서 당연히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 회사가 포스코가 삼성전자가 유상증자를 했다,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하면은 설비 투자를 하든지 고용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1조를 모은 다음에 설비 투자는 이건 대체 투자 뭐 하다못해 차를 산다든가 뭐 그랜저를 산다든가 임원들 바꿔준다든가 그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866억 원어치를 했더라고요. 네. 안 한 거죠. 사실상 안 한 거고 고용 증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 빼돌려졌죠. 1조를 받는다고 하면서 다 어디론가 빼돌려졌고 뭐 김봉현이다 어디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건으로 구속도 됐지만 그 이상호 씨 민주당 공천도 받고 한 분 이제 최근에 만기 출소를 했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라인 리스트 해가지고 유력 정치인들 7분들 쭉 나왔죠. 몇몇 분들은 정계 은퇴도 하시고 했지만 근데 아무도 이제 처벌받지 않았죠. 이상호 씨 한 번만 처벌받고 이 라임 사태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나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에게 돈을 줬다고 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자본시장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 라임이 투자를 한 회사는 투자 당시에는 16,000원이었다가 주가가 1,225원 파티게임즈는 14,500원이었다가 536원 6,780원이었다가 753원 회사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임 펀드가 투자를 하면 회사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좋아져야 하는데 다 망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옵티머스 때도 이것도 저 너무 황당한데 라임은 막 이렇게 열심히 찾고 민주당 측 문재인 정부는 숨기고 저는 찾고 있었는데 이건 뭐 숨기고 찾아내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찾아냈었거든요. 뭐 옵티머스가 5천억 정도 모았는데 어디로 갔지 하고 이렇게 약간 과장하자면 감사보고서 두세 장 넘기면 어디로 갔냐면 엉뚱한 데 갔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용인 소재 스포츠센터, 용인 소재 뭐 목욕탕까지 있는 그런 회사로 5천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살짝만 미원을 쳤어.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이때는 한번 막 시민단체도 보고 검찰도 수사할 수 있고 하니까 조금만 이거 숨기고 한번 쿠션을 넣어서 돈을 빼돌려보자 했는데 이거는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디 언론에 나가서 설명할 땐 항상 핸드폰 판다고 해놓고는 벽돌 넣어서 팔아버렸다. 이건 뭐 그렇게 뭐 분석하고 자시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이 대장동도 좀 설명하라고 했는데 오늘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만 욕하게 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민주당 저는 뭐 국민의힘도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화천대유 일련의 과정에서도 곽상도 의원도 구속됐다시피 저는 이게 뭐 정치적인 여야를 구분한다든가 선호를 따지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요즘 드는 생각은 아까 이런 문제 비슷한데요. 사회이사 제도, 뭐 공수처 외국에도 없더라고요. 공수처라는 제도는 뭐 외국에서 좋아서 이렇게 국내에 도입하는 게 정말 좋은 건가? 이런 말씀을 하면 참 넌 무식하다 이런 말을 들을 것 같고 뭐 실제로도 무식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 이게 지금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을 한 12년 동안의 일인데 12년 동안 일으킨 일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저는 제 분석이 맞을 겁니다. 그런 윤곽은 맞을 텐데 이제 4조짜리 사업이고 약 2조의 이익이 나는데 그 2조가 어디로 갔는지 뭐 지금 여기에서 수천억의 돈이 천화동인 1호부터 천화동인 7호까지 갔고요.
성남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여러 성남 소재 대기업 혹은 이제 병원들로부터 민원을 해소하고 성남 FC로 이렇게 제3자 뇌물로 지금 의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고 이거 역시 이제 재밌더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검찰이 이와 같은 자료를 파악한 겁니다. 이모 씨는 야 좀 돈을 만들어봐 하니까 12억을 남욱 변호사한테 주고 남욱 변호사는 12억을 받아서 김만배한테 얼마를 전달하냐면 8억을 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억은 전문용어로 뽀찌를 뜯은 거고 8억을 받은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3억 6천만 원만 줬더라고요. 4억 4천은 자기가 꿀꺽하고 3억 6천을 받은 유동규는 1억은 김용에게 5천만 원은 정진상에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 받은 거니까 2억 천은 본인이 가져가고 뭐 이거 좀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가져온 건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김대중 과거 총재가 뭐 이제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이제 이끌어낸 민주주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솔직히 회의가 드는 게 얼마 전에 성남시 그 인수위원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서 8년을 하는 동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아무런. 정말 저 가끔 농담식으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회계사로서 야 나는 재벌도 건방진 표현입니다만은 재벌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겼다는 그런 표현도 감히 써보는데 재벌도 이겨보고 뭐 누구도 이겨보는데 내가 못 이겨보는 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이다. 한 번도 못 이겨봤다. 실제로 전 못 이겨봤거든요. 여러 일들을 해봤지만 때로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끼리 싸우면 가끔 이제 불러와서 야 이것 좀 해줘 하면은 뭐 찾아내기도 하고 하는데 항상 봉변을 당하고 끝나더라고. 거의 막 쌍욕 먹고도 나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못 이기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최근에 이게 또 병인데 쭉 보니까 뭐가 잘못됐더라고요. 의사결정이 그 주약하고 전혀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어떻게 된 이건 잘못된 거다. 입주자 대표이 찾아갔더니 전혀 시정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막 가서 항의해도 안 듣고 무시하고 하길래 그래 나도 이제는 한번 구청으로 갈게 해서 서초구청 찾아갔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 전혀.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포기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지사가 12년 하는 동안 이게 이런 문제죠.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모가 누구시더라?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쓰고 뭐 황제의전을 받는데 이 문제 제기는 계속 이루어졌더라고요.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전혀 시정 안 이루어집니다. 지역 언론 문제 제기하지.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야당 국민의힘 계열 시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지. 검찰도 심지어는 때로는 조사도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는 그러니까 무시가단 가정하에 무시가단 욕을 먹어도 좋은데 지방자치제라는 지방정부라는 이런 외관 울타리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부정과 비리가 움터나는 것 아닌가. 잘 아시겠지만 제 고향이 해남인데 해남이 이제까지 뭐 군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5명이 있었으면 그중에 뭐 3명, 4명이 구속됐고 청도도 비슷하더라고요. 청도도 뭐 7명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 6명 정도가 구속됐는데 오히려 지자체,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가 비리를 키워내는 뭐 하우스 구실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심각하게 뭐 지방자치제를 없애자면 저는 정말 미친놈이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은 뭔가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건 필요하다. 이렇게 두는 게 과연 지방자치제가 많은 인허가 권한이 주어질 텐데 인허가 권한을 이재명 지사는 이제 아직 뭐 사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적인 용도로 사적인 이익을 편취하게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지금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과거의 운동권 친구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면전에서도 욕하고 문자로도 욕하고 전화로도 욕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아직도 저는 진보 뭐 보수 좌파 우파란 말을 정말 좀 싫어하거든요. 옛날부터 싫어했거든요.
야 왜 싫어하냐 물어보면 좀 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니지 않는가. 좀 냉정하게 아니 저는 진보의 어떤 자양분, 지적 자양분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NL은 아니었으니까 뭐 소련,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일 테고 뭐 일부는 또 이거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주체 사상을 본인들의 지적 논거로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런 결과들이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극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는 이상은 저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저는 우파 좌파 나눠서 또 우파 분들은 야 저러니까 막 좌파는 뭐 묻어버려야 돼 어째야 돼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공존을 위한 공동의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주제이고 짧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례 한 번만 들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2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름이 같은 국민의힘 모 인사께서 잠깐 와서 젊은이들이 젊은 친구들 모인 자리니까 당원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 모인 자리니까 한번 나와서 말해달라고도 아니고 그냥 김혜계사 앉아만 있고 뭐 조별 토론할 때 옆에만 있어만 주라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상암동에. 이제 되게 생소한 경험이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젊은 분들이 한 20명 정도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하다라면 스펙도 좋으신 분들 의사도 오시고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니시는 30대 초반 분들을 중심으로 와 계시면서 그때 이런 주제 가지고 쭉 토론을 했어요. 쭉 토론하고 한 미리 이제 준비해온 주제이기도 하니까 1시간 30분 이렇게 주고 한번 발표해봐라 이런 자리였는데 이제 한 분과에는 제가 아마 사회경제 뭐 이런 거였었는데 되게 활발한 토론을 하고 뭐랄까요 그 프레시한 어떤 과정 결과를 끌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랬던 말이 하나가 뭐였었냐면 어떤 분 한 분이 쭉 이야기하다가 이와 같은 방법은 민주당스러운 방법이다. 그래서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과연 민주당스러운 방법은 뭐고 민주당스러운 방법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법이면 안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혹은 뭐 우리 세대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이게 아래 세대로까지 전이된 건 참 잘못된 거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후위기라든가 뭐 저는 뭐 페미니즘 이슈 내지는 성차별의 문제도 모두가 좌우를 막론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린 토론을 하고 열린 결론을 내야 되는 좌우를 막론한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우선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